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여름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활동량도 늘어나서인지 비즈니스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여름철에는 모든 것이 조금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자고 힘차게 일에 임하는 사람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얼 연휴도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의 시작으로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휴가다운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다고 올해는 알찬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랜만에 아이와 단둘이 여행을 계획하는 아버지는 한없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여름은 정말 신나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붕괴되는 헐리우드, 꺼져가는 주택들의 미래, 미국 내 유학생, 전립선 암, 그리고 코비드 업데이트입니다. 이곳 LA의 가장 유명한 것,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바로 헐리우드인데요. 이 헐리우드의 대명사 하면 그래도 영화 촬영, 이 프로덕션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황이 응급 상황까지 갔다는 지적입니다. 아담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죠. 2010년 초 TV쇼로 매일 촬영할 당시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모든 스튜디오들이 분주하면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개미떼들 움직이듯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 프로듀서인 롭 로우도 앉아서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새 너무나 조용한 공동묘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 LA에서 영화나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하기가 너무 비싸져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촬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noth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의 스타들이 한탄하는 가운데, 이런 현실인 가운데 실제 애덤 스캇이 나오는 사이파이 스트리밍 있죠. 이름이 세브런스인데 예외는 아닙니다. 이 세브런스의 촬영의 대부분이 바로 이곳이 아니고 뉴욕, 뉴저지에서 진행되고, 올해 또 다른 촬영은 바로 아일랜드, 이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이유로 이것이 롭 로우는 바로 돈이라고 말합니다. 헐리우드를 막상 벗어나서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엄청난 비율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스튜디오들이 이제는 헐리우드를 탈피해서 장소를 옮겨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 100명을 아예 아일랜드에 이동시켜 촬영하는 것이 이곳 길 하나 건너서 팍스 스튜디오에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말하면서 아주 이런 적나라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헐리우드는 지난 수년간 촬영 비즈니스의 치열한 경쟁을 받아오고 상당수를 뺏겨왔습니다. 뉴욕이나 조지아, 뉴멕시코 같은 미국 내 다른 주에 뺏겼고요. 또 영국 등 다양한 유럽 경쟁 국가들에 빼앗겨온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최근에요, 영화나 TV쇼 촬영으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숫자가 늘어났는지 영국에 새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브리튼과 헐리우드를 합쳐가지고 브롤리우드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의 상징 같은 영화죠. 작년에 나온 바비 영화 기억나시죠? 이 바비의 일부도 영국에 위치한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나온 헐리우드의 촬영 감소는 두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LA 지역의 로케이션 제작 촬영 숫자가 지난 5년간 무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작년의 슈팅 숫자는 최악 수준인데요. 이제 북미 지역 전체 프로덕션 중에 오직 20%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캘리포니아는 글로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무관심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로 인해서 영원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완전히 LA 로컬 지역에서 생겨난 거대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어디도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이 오늘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가겠느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앞장서서 되돌려 오려고 노력 중이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로컬 유니언 리더들은 LA 지역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한층 더 높은 텍스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한 리더는 수많은 동료들이 이곳을 이미 떠났다면서 LA가 아닌 장소에서 한층 더 좋은 조건의 촬영과 연관된 비용 등 한층 더 재정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제공되는 텍스 크레딧 숫자는 엄청나다고 말하는데요. 이 헝가리 같은 곳은 텍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무려 30%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크로에이시아 역시 30%, 그리고 이태리는 더 높은 비율을 제공하는데 결국 40%의 텍스 리베이트를 약속한 말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말타에서 거의 모든 실내 촬영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뉴욕을 포함해서 다른 몇 개 도시처럼 이용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높은 비율의 텍스 리베이트를 주는 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돈의 일부를 숙박 비용이나 음식 등 로컬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로컬 경제를 돕게 한다는 조건입니다. 거기다 어떤 나라에서는 촬영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이 특정 비율을 로컬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면서 로컬 고용도 증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앞에 말한 말타에서 촬영할 때요, 이 상당수의 로컬 영화 산업계 기술자들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고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 LA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좋은 대학교 USC 필름 스쿨을 졸업하고 또 LA로 이주해서 커리어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에 말한 말타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걸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촬영하기 전에 이 LA시에서 퍼밋을 얻어야 되는데 퍼밋을 얻는 게 너무나 힘들고 비싸다는 것이죠. 비용에다가 거쳐야 할 복잡한 과정에 이곳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큐멘터리나 광고, 커머셜 같이 짧은 것을 찍는데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머리를 너무나 복잡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퍼밋 자체는 $900 정도 드는데 얼마나 이 과정이 머리가 아픈지 그 대신 퍼밋을 얻어주는 곳에 $2,000를 주고 의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뉴욕시 길거리에서 간단한 촬영하는 것이 LA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것을 두고 작년에 이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영화 산업이 한층 더 손쉽게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요소로 글로벌 변화를 말하는데요. 영화 산업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요새 민주주의화되면서 모든 기술과 장비 질적인 증가에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지는 추세입니다. 또 요새는 영화 촬영이 한층 더 많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더 가능해지는 트렌드를 지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 발을 디뎌 놓으려면 단연코 LA로 가야 했지만 모든 기술이 LA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변한 현실이죠. 이렇게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헐리우드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화 산업계가 몰려드는 것은 이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LA에 존재하는 탤런트 레벨은 다른 곳이 따라오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엄청난 주거비, 생활비, 글로벌 변화로 현재 상태를 뒤바꾸기에는 단순한 변화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한인들도 꽤 사시는 지역이죠. 바로 랜초 팔라스 포디스에
이곳에서도 포르투기스 밴드 지역의 주택들 상당수가 있죠. 그런데 2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이곳에 땅이 꺼져가면서 집이 많이 무너내렸죠. 이제는 이런 주택들이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 소유주들은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현실이죠. 그런데 지난주 23채 주택들이 집 감정 어프레이저리 이루어지면서 이 이유는 바로 연방정부 예산으로 이 주택들을 바이아웃 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가능하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이것을 떠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돈을 진짜 손에 쥐기까지는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걸림돌도 있는 것입니다. 란초 팔로스 버디스의 포르투기스 밴드 지역은 이 멀티밀리언 달러가 넘는 주택들이고요. 이들은 절벽 위에 위치하면서 바다 뷰를 끼고 있는 멋있는 지역이죠. 그렇지만 이 지역은 집안이 자주 움직이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고 특히 지난 몇 년간 쏟아진 폭우로 땅의 움직임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영원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사가 제공한 이미지만 보아도요. 이곳 땅은 작년 4주 이 관찰 기간 동안 일주일에 4인치씩, 4인치면 10cm입니다. 4인치씩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주택을 포함해서 구조물들, 다양한 구조물들을 파괴시키고 가스와 물 공급을 차단시키고 도로를 절단시켜버린 것입니다. 결론은 주민들이 살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작년 시의회에서 4,200만 달러 이 프로퍼티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시정부는 바로 피마로부터 받은 재정으로 피해 입은 주택들을 그때 슬라이딩 시점 당시 그때 당시 주택 가치의 75%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들은 헐리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뻥 뚫린 오픈 스페이스로 남을 것이고 물론 미래의 개발은 어떤 개발도 절대 금지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 85채 주택 주인들이 이 바이아웃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땅이 꺼지면서 여러 가지 레벨로 이 영향을 받은 주택 숫자는 수백 채가 넘어가는 이유로 시정부는 모든 주택을 바이아웃 할 수 있는 돈이 없죠. 이렇게 모자라다 보니까 일종의 프라이어리티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정부는 전기, 가스, 유틸리티가 모두 끊어지고 심각한 구조상의 피해를 입은 주택의 우선권을 생각하면서 이미 살 수 없다는 의미의 레드 태그가 선언된 집이 있습니다. 이 레드 태그가 선언된 13채 주택과 또 구조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옐로우 태그를 받은 10채 바이아웃을 이렇게 해서 합쳐서 23채죠. 이 23채가 바이아웃을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화요일 시정부 관계자는 만약 오늘까지 시정부로부터 감정 어프레이저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앞에 말한 23채 안에 들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라운드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 이 23채 안에 포함된 주택 소유주라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피마로부터 란초 팔로스 버디스에 할당된 4,200만 달러는 재정을 주는 과정에 이 프리-어워드라는 과정이면서 시간 여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다 이 돈이 나오는데도요.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주는 인스톨먼트식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정부는 한 번에 주택 3채씩만 바이아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23채를 다 수용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는 의미겠죠. 거기다 추가의 어두운 구름이 있는데요. 애초 피마에서 들어오는 돈은 원래 이름이 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난달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그랜트를 캔슬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이 프로그램은 낭비의, 사기, 남용의 이유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시정부는 FEMA와 디스커션 중이라면서 펀딩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연방, 주정부, 로컬 에이전시 차원의 모든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렌초 팔러스 포디스는 아주 적은 시정부입니다. 이 시의 1년 예산이 4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현재 땅이 움직이는 집안을 안정시키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도저히 독자적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3년 그리고 24년 겨울에 내린 엄청난 강우량으로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움직이는 집안으로 모든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가스와 파워라인을 절단시켰죠. 이런 움직임이 가장 심할 때는요. 시정부 차원의 수어를 수리하고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인 팔러스 포디스 드라이브 사우스에 금이 간 것을 메꾸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움직임은 줄어들었지만 한 번씩 응급 상황이 오는데요. 이럴 때마다 시정부는 또다시 터지는 수어 라인을 보수공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응급 상황에 임시 조치들이라면서 마치 밴드에이드로 붙여놓은 기분이라고 시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아웃 프로그램에 할당된 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재임 시절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엄청난 피해에 미리 대응하면서 전국적으로 한층 더 준비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렌초 팔러스 포디스 바이아웃 프로그램은 이번 주 발표를 하면서 FEMA 아래 다른 종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다른 프로그램 이름은요, The Hazard Mitigation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의 바이아웃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의 땅의 움직임은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면서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렌초 팔러스 포디스의 시정부 시티 매니저는 FEMA의 또 다른 프로그램 말씀드린 대로 Hazard Mitigation Grant 프로그램을 두고 지속적으로 FEMA와 절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지역의 주택들에게 바이아웃 옵션을 가져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주택 소유주들은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하버드 대학을 선두로 이 트럼프 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현실인데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인데 하버드 대학도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학생들 없는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하버드 대학에 제동을 걸고 있는 트럼프 정책에 거부한 첫 번째 대학입니다. 그러자 법정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노력에 일단 제동을 걸면서 임시로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내놓았죠. 현재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숫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조사기관이 내놓은 것을 보면 미국 내 지금 유학생 전체 숫자가 1,100만 명, 11 밀리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전년에 비해서 7%가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내 유학생 숫자는 학생 전체의 6%를 기록하고 이들로 인한 경제적인 수익은 500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이 많은 유학생 중에 인도 출신 유학생이 33만 명을 넘어가면서 최고이고요.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숫자고 이어서 중국이 다음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27만 명이 넘어가고 이 중국 유학생은 전년에 비해서 4%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 유학생, 이 두 나라 유학생만 합치면 유학생 전체 절반을 넘어갑니다. 미국 내 50개 주 안에 44개 주에서 유학생 숫자가 증가했고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주가 가장 유학생이 많은 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주는 미주리, 미시건, 일리노이 순이었습니다. 유학생 중에 절반 이상인 56%가 모두 STEM 분야 전공이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이 25%가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고요. 19%는 엔지니어링인데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이 STEM의 44%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유학생은 인도,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대학들이 외국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박차를 가하면서 이런 국가들의 베트남, 중국, 한국이 대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것, 유학을 한다는 것 자체로 유학생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지만 대학 측도 이 국제적인 연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학생들과의 관계는 미래 비즈니스나 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유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결과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버드 대학은 강조하면서 글로벌 경쟁 차원에 미국 학생들의 경쟁력, 서로 형성하는 커뮤니티, 특히 STEM 분야에서 이런 공동적인 협력이야말로 앞으로 글로벌 기술 발전, STEM 분야의 창의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유능한 유학생들이 캠퍼스로 오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이들로 인해서 거의 500억 달러가 경제에 들어오면서 37만 8천 개의 직업을 지원하는 결과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이득은 기록적이라고 하면서요. 팬데믹이 기간이 지나고 3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단순한 유학생을 넘어서 미국에 기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다양하게 미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학생 3명당 새로운 직업 하나가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학생들로 늘어난 경제적인 액수는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폭은 20억 달러를 넘어가고 8,400개가 넘는 새로운 직업이 늘어난 것이죠. 가장 많은 경제적인 증가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선두로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일리노이 순입니다. 또 10억 달러, 빌리언 달러를 넘은 주가 12개로 늘어났는데요. 작년 9개 주에서 증가한 것이죠. 이렇게 12개 주에 들어온 재정적 총액수는 전체의 57%를 넘어간 것이고 미국 경제에 그만큼 작용한 것입니다. 대학 측은 유학생들로 인해서 얻는 기여도가 엄청나다고 강조합니다. 거기다 전 세계 두뇌와 탤런트를 유치하려는 경쟁도 생각보다 치열하다고 대학 측은 강조하면서 이런 면에 정부는 이런 해외 탤런트를 포섭하고 미국에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 학생들의 경쟁력, 또 미국 경제, 특히 STEM에 연관된 연구와 창의에 이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추구한다면서 절대 유학생들의 중요성과 그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대학 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140개 국가에 걸쳐 7,000명의 유학생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등록한 재학생 중에 25%를 차지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연구가들, 과학자들을 포함한다면 해외에서 들어온 인터내셔널 포퓰레이션은 10,000명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거기다 예일 대학도 2024학년에 트레이닝 중인 학생, 또 연구가, 재학생들을 모두 합쳐서 129개 국가 3,639명이 외국 출신이고요. 컬럼비아 대학도 149개 국가에서 총 16,926명의 유학생과 연구가, 교수진이 몸담고 있다는 것이죠. 유학생 출신 재학생들이 심지어 대학 스포츠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안에는 42개 varsity 스포츠 팀이 있는데 이 선수 중 21%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유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의 F1 유학 비자로 70년 연속 유학생들을 입학시켜온 학교입니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미 정부의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프로그램 하에 제공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연방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와서 그들이 꿈꾸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면은 하버드 대학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내 수천 개의 하이스쿨, 칼리지, 그리고 유니버시티들에서도 비슷한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과연 현재 대립 중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상당수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의 유학생 상황과 트럼프 정부의 유학생 금지를 두고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악성 전립선 암 뉴스는 다 들으셨겠죠. 이러면서 남성에게 가장 무서운 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전립선 암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피검사를 두고 많은 찬반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립선 암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크리닝 테스트가 있죠. 이것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Prostate Specific Antigen이라고 흔히 PSA라고 알려진 스크리닝 테스트인데요. 많은 담당 의사들이나 공중보건학 쪽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절대 완벽한 도구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요. 이번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진단된 악성 타입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전립선 암을 불필요하게 치료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검 검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검을 다 해보니까 남성들에게 전립선 암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대에 들어선 이 백인 남성 중에 3분의 1 이상, 그리고 흑인 남성 중 절반이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타입인 전립선 암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살다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총 19개 연구 결과에 6,000명이 넘는 남성에게서 얻은 결과인데요. PSA 검사로 인해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PSA 테스트는 이 정상적으로나 또 악성 전립선 세포에서 나오는 프로틴을 혈액 안에 PSA 레벨을 측정하는 테스팅입니다. 이렇게 PSA 레벨이 높아진 경우에는 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활동이 거의 없는 암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높다는 이유로 통증이 상당한 이 조직 검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요. 바이옵시를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과도한 수술 치료로 상당수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요실금, 배변 기능 장애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PSA 테스트는 베네핏을 가져오지만 여기 따라오는 부작용과 위험도도 동반하기 때문에 이 테스팅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개인적인 차원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성 전립선 암을 타겟으로 치료하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 절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암 타입은 기다리면서 주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1990년대 PSA 테스트가 남성들 스크리닝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많은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주 미묘한 경계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남성들에게는 두 번째로 무서운 암인 전립선 암인데요. 이것을 현재 효율적으로 테스팅하는 방법은 PSA 말고는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스팅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베네핏도 있고 반대로 이로 인해 피해를 더 줄 수 있다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밸런스를 유지하기란 절대 쉽지 않죠.
그런 이유로 테스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난 20여 년 동안 자주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2년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아예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는 이런 추천의 강도를 약간 낮추면서 56세에서 69세 사이 남성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의사 그룹들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혼동만 더 가져왔죠.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것은 최소한 75세가 넘는 남성들의 경우 스크리닝은 추천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보면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82살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의 나이가 71살이던 2014년에 마지막으로 PSA 테스팅을 했던 것이죠. 보스턴의 데이나 파버 캔서 인스티튜트의 전문가인 닥터 알리시아 모건 박사는 현재 테스팅을 둘러싼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조만간 이 태스크 포스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태스크 포스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드래프팅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모건 박사의 전문 지식에 의하면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 잘못 진행된 임상 실험 결과의 근본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올 한층 보충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암 전문의도 있습니다. 바로 UC 샌프란시스코의 비뇨기 암 전문의인 Urologic Oncologist인 Dr. Matthew Cooper-Berg인데요. 이렇게 조기 전립선인 경우 본인은 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대신 SNR neoplasm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암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정상으로 성장한 전이 되거나 사망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PSA 레벨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조직 검사를 추천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는 모니터링 옵션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PSA 테스팅을 하는 이유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진단받은 악성, aggressive 타입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위험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타입이라면 치료보다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한층 더 낫다는 것이죠. UC 샌디에고의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Dr. 타일러 사이버트 박사는 전립선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면서 악성 전립선암을 찾아내는 방법에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PSA 테스팅 결과에만 의존해서 전립선암 진단을 확정하고 치료를 단행할 경우 이 중에는 상당수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위험도도 일으키지 않는 타입임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거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차원의 시버트 박사가 이끄는 팀에서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만약에 테스팅에서 PSA 레벨이 높게 나온 남성이라면 조직 검사를 오더하기보다는 본인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MRI를 오더하고 가능하다면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편을 한층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립선암 위험도가 낮은 환자인 경우 정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문제가 없다면 평생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옵션을 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본인들도 정기적인 피검사로 PSA 레벨을 체크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높게 나올 경우 암 치료가 필요한가를 두고 고민하고 nervous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남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암 중 하나인 전립선암. 이것을 테스팅하는 PSA 테스팅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나누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팬데믹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요새 코비드 케이스가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달 CBC가 내놓은 것을 보면
매주 평균적으로 약 350여 명이 코비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팬데믹 이후 매주 사망자 통계가 지속적으로 집계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일주일에 3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최고를 기록했던 2021년 1월 9일 그때 당시 일주일에 사망자가 25,974명에는 크게 비교되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바이러스는 돌고 있고 사람들이 감염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코비드가 감염되고 사망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맞는 비율이 저조해지고요. 그동안 몸 안에 지니고 있던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감염되었을 때 치료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024-25년 기간 동안 18세 이상 성인 중 오직 23%만이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죠. Atria Research Institute의 전문가가 있는데 질병 예방 전문의입니다. 요새 코비드로 나오는 사망자 숫자의 가장 큰 이유는 백신 맞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가장 크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백신으로 얻은 면역력이 시간이 가면서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죠.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에 추천되는 것은 가장 업데이트된 백신 2번을 6개월 간격으로 맞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30대나 40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면역력 레벨을 그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맞으라는 것이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75세 이상입니다. 10만 명당 4.6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 방법과 이제는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항바이러스 엔타이바이럴 약이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팩슬로비드죠. 그리고 이어서 람데시비르, 또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내놓은 리지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안에 복용이 요구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도를 크게 낮춰준다는 것이죠. 몸이 안 좋고 증상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코비드 테스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도와주죠. 치료약은 증상이 느껴지고 5일에서 7일 안에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년 겪으면서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아무래도 65세 이상 나이 먹은 세대들이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은 당연하죠. 거기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나 업데이트된 부스터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도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만성호흡기 문제, 심장질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앞에 말한 약 중에 팩슬로비드는 현재 12살 이상은 누구나 복용할 수 있고 이것은 집안에서 입으로 복용합니다. 한 번에 약 3알씩 먹어야 되고요. 또 람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이나 어린이 모두 가능한데 이것은 집에서 불가능합니다.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데 가서 혈관 주사로 3일 연속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바이러스 약 치료들이 저인컴 사람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디케이드 같은 것은 다양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요.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들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경비를 다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많은 도구들을 최고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주위에 걸린 사람들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강조하면서 약의 효능은 증명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하게 약이 이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면서요. 코비드 걸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사를 찾지 않고 결국 증상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고 느껴지는데도 테스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진단을 넘겨버리고 약 먹을 시기도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또 어떤 사람은 알고 보면 감염이 되었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고 치료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이제 코비드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데믹 당시처럼 위험도는 사라졌지만 늘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테스팅으로 확인하고 약 복용으로 어느 정도 매니지가 가능합니다. 절대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세보다는 마음을 열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때면 적절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늘 조심하고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은 중요합니다. 몸 안의 면역력도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기에 더욱 백신은 중요하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만성호흡기 문제, 심장질환 등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철저히 본인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4월을 포함해 여전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평균 350여 명이 코비드로 사망하고 있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코비드에 대한 긴장감을 갖게 해줍니다. 이제 코비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름 코비드. 이것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일주일에 평균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매년 독감이나 플루로 사망자가 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노년층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백신으로 생기는 면역력이 줄어든 이유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기회에 업데이트된 백신 맞는 것을 고려하고 이제는 치료약의 도움을 얻을 확률이 높으면서 한층 매니지하기가 쉽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것 같은 이름 코비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